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주식합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 오세훈법, 조두순법, 장그래법 등등 사람 이름이 붙는 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 앞에 이름이 붙을 때는 보통 세 부류입니다. 벌하고 싶은 사람, 사건 피해자 또는 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 워낙 법 관련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법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끔 만들었다는 데서 환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이름이 붙게 될 경우 그 가족에게 미칠 인격 침해를 감안하여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두순법도 발의 초기엔 나영이법이라고 불리다가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한 반짝 홍보 효과만 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의 이름을 붙인 법안은 우리에게 좀 더 빠르게 인식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람 이름이 붙은 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그 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식정보튜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 씨는 전역을 4개월 앞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추석을 맞아 휴가를 나왔고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친구와 부산 해운대구 미포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취한 26세 운전자 박 씨가 몰던 차량이 그들을 덮쳤고 윤창호 씨는 그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운전자 박 씨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양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직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이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한 20대 청년의 비극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태완이법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1999년 5월 6살 김태완 군은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49일을 버텼지만 아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 공소시효가 임박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억울한 사건을 계기로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이 통과되기 전 원동력이 된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즉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완이 황산 테러 사건의 진범은 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이 사건은 살인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감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범인 조두순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는 신체를 훼손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했고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범인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형벌을 낮춰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도 빗발치게 되죠. 이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일명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특히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출소 뒤에도 보호관찰관이 1대1로부터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죄질이 흉악해지는 이 시대, 더 이상 구시대적인 법안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개정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조두순법이었습니다. 2008년
탤런트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죠. 고 최진실 씨와 이혼한 전 남편에게 두 자녀의 재산권을 포함한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었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친권의 자동 회복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친권이 있는 한쪽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할 경우 나머지 부모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아야만 친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라 해도 양육 능력이나 조건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의해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의 사랑을 받은 최진실 씨의 자살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이후 발견된 양육권 문제는 선진화된 법을 도입시키는데 한몫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2017년 9월 30일 50대 여성 김모 씨가 유명 아이돌 가수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독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후 2017년 10월 6일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개의 크기 및 종류와 관계없이 개의 목줄과 입막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많아졌고 결국 2018년 1월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앞으로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2m 이내 길이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형법상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숨지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상해를 입혔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90년대 최고 인기 스타 유승준 씨는 입대 전 일본 고별 콘서트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 신청을 합니다. 병무청은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주죠.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가수가 조국을 등져버린 것에 국가와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이탈한 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 씨 또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 지금까지도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와 샤넬 가방 등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이라 대가성이 없다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김영란법을 만든 주인공,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 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여러 단체의 반발도 많았지만 2016년 9월 28일부터 공직자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없는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 범위 내에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인 김영균 씨가 태안발전소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고 시신은 5시간여 뒤에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1명씩만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외주 근로자의 위험 노출을 막기 위해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게 됩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 장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을 호소하며 서울 송파구 모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10월 22일에는 심정지까지 와서 복강 내 장수술과 심막수술을 시행했지만 의식불명이 됩니다. 결국 10월 27일 신해철 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의료 소송 결과 수술을 집도한 원장 A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신해철 씨 가족에게 1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의료 과실에 관한 우려는 예전부터 존재했었고 이번 사례로 인해 더욱 심각성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분야의 특성상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여태까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중대한 의료사고일 경우 병원 측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절차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 달리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같다고 합니다. 신해철법 시행 이전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가해자인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많은 의료과실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이름이 붙는 법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발빠른 대처를 하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조금 더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